자, 이제는 주택을 구입할 예산을 짜야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거기에다가 대출받을 금액을 더해서 예산을 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매매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서 최대 70%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마태이가 가요. 나중에 돈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랑 매매가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가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부동산 시세정보 아니면은 KB시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은 시세가 나와요. 저는 이제 매매가보다 시세가 적어가지고 예상 금액보다는 대출이 적게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월급쟁이는 이렇게 꾸준히 직장 생활했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적게 버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대출이 70%가 아니라 60%까지만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자영업자니까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나오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서류를 받으려면 5월 중순은 넘어야지 내가 세무사를 재촉해가지고 겨우 서류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작년 5월에 디딤돌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직전 연도의 그런 사업 수익을 따지는 거니까 그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걸로 돼서 대출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추정소득이 들어가면은 70%에서 10% 깎여가지고 60%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피똥 싸요. 거기에다가 취득세가 나올 수도 있고 각종 세금,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비용, 이사 청소 비용, 리모델링 비용하고 가전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근데 이 예산을 암만 짜봤자 실제로 나가는 돈은 더 많아요. 대략 대출금이 얼마 나오겠다 계산하고 싶을 때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상 대출 조회를 해봐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거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좀 짜지고 판단이 섰으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 예산으로 갈 만한 집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디딤돌을 받으면은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실거주로. 그리고 생애 최초로 세금을 깎았으면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놓고 전세를 준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실제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골라야겠죠. 저는 1억 원대의 구축 아파트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점점 북쪽으로 가더라고요. 원래 제가 고양시 살았는데 파주로 넘어갔어요. 하마터면 휴전선을 넘을 뻔했지.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서 살 집을 내 마음에 픽한 다음에 호갱노노 앱을 깔아요. 거기서 시세 흐름이라든지 해당 주택의 디테일을 파악해야 돼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건물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집 은근히 많거든요. 이러면은 물건 옮길 때 장보고 이제 물건 옮기잖아요. 그럼 진짜 불편해요. 저야 어차피 차가 없고 차를 살 생각도 없어서 주차장은 그렇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야겠다 생각한다면 세대수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래야지 관리비가 적게 나오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단지가 큰 게 좋대요. 저는 나홀로 아파트까지는 아니고 세대수는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모든 조건 다 따지면 그거는 돈을 더 줘야죠. 저는 그냥 현실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자, 마음이 정해졌으면 부동산에 가야겠죠. 전화를 걸어서 구체적인 물건을 찝어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보고 싶어요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것도 보여주겠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모든 매물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거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부동산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숨겨진 매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사갈 집 체크하는 건 다 알죠?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고 세입자가 있는지 세입자 언제 나가는지, 곰팡이 문제 없는지, 수압, 누수, 전반적인 집 컨디션 체크하고. 근데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질러버려야 돼.
가계약금을 질러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파트는 빨리빨리 빠지거든요. 너 아니라도 살 사람 많아요.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잖아요. 가계약금 내고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계약금이랑 합쳐가지고 계약금은 한 매매가의 10% 정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통장에 그 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계약일에서 잔금일까지는 한 2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이유는 제가 이어서 말해줄게요. 자, 이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합니다. 디딤돌 대출 받기가 똥줄 타는 이유는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해야지 대출 심사가 들어가요. 이거 저 대출 받겠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지 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집을 계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집값의 10%가 통상적인 계약 금액인데 재수없으면 계약금 날리는 거거든요. 1억 원대 아파트면은 1,000만 원 이상 공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포인트에서 흰머리가 나고 속 쓰리고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잔금일까지 2달 정도 여유를 두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최대 70일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일 기준으로 10일 전에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며칠 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잔금을 한 3달 남겨두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할 때 날짜를 절대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디딤돌 신청은 자기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가지고 직접 신청하는 거거든요. 서류는 대부분 자동 스크래핑이라고 해가지고 알아서 긁어줘요.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서류 첨부를 안 해도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 페이지에다가 내가 뭘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공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그대로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디딤돌에서 모자란 돈은 최대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입력하다가 진짜 모르겠다. 그런 거는 콜센터에다가 또 전화를 해. 그냥 내가 어물쩡 이게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날 내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어. 그 다음날 공사에서 해피콜 확인 전화가 와요. 신청한 내용 이거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다 됐으면은 정보가 그 관할 지사로 넘어가요. 뭐 서울, 뭐 다른 지방 이런 식으로 지사가 있는데 거기로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지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 그러면 문자가 와요. 서류들은 내가 직접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홈페이지나 그 앱에서 첨부할 수가 있어요. 내야 될 서류는 매도인, 주민번호 뒷자리가 삭제된 매매 계약서 4번. 이거는 간단하게 앱으로 지워도 되고 가려도 되고, 그리고 소득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크게 문제 없는데 자영업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소득 금액 증명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나오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와 비슷한 서류를 발급하려면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한테 돈 주고 맡겨야지 발행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세무사라는 검증된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한 걸 믿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뚝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급하다고, 나 대출 받아야 된다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나마 빨리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처럼 동거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무주택자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류도 추가로 내야 됩니다. 동거인 신분증 4본하고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종이로 작성해서 이 실물 종이를 관할 지사에다 등기로 보내야 돼. 우체국 가서 등기로 보내야지 이제 심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청약저축 계좌가 있는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요. 가서 은행원한테 내가 디딤돌 받을 거다, 서류 좀 만들어 달라 하면은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 6개월치 낸 거 통장 사본도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은 실물 통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은행 앱에서 납입 화면을 캡처를 하면 돼요. 이 서류가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대출 이자를 깎아줍니다.
일단은 내라는 서류만 다 내면 괜찮은 거거든요. 거기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관할 지사 직원이 문자로 보내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는 그 중앙 콜센터가 아니라 관할 지사 번호 거기로 전화하면 돼요.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심사 받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걸 또 재산으로 봐가지고 아니 그 서류를 내야 됐고 또 중간에 홈페이지가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세를 입력했는데 옆동 아파트 주소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 시급해가지고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정하는 거 기다리는 것까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6월 달에 갑자기 공사 홈페이지랑 앱이 개편이 됐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가지고 목통이 된 거야. 로그인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내가 대출 받을 때 업데이트를 하고 지랄이야.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사받는 도중에 그 주택공사 직원이 나한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는 거여서 아니 뭔 소리서 내가 모르는 집이 있나? 알고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명의의 그 지분이 상속이 됐대. 근데 나는 그거 만져보지도 못한 거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을 처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은 해결이 된대요. 아니 진짜 뭔 상속을 받아 상속을 받기를. 근데 문제는 이게 97년도 일이거든요. 그때는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등기소를 가서 폐쇄 등기부 등본을 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달려갔지. 그래서 서류를 떼왔어.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첨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아까 말했죠. 전산 업데이트로 목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직원 메일로 보냈어요. 나 진짜 환장 연속입니다. 아주 그냥 환장하고 내가 아주 그 과정에서 환장 똥 싸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대출 심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출 승인이 났어요. 승인 날짜는 잔금일 30일 안에 딱 맞게 승인해줘요. 승인이 됐는데 30일 지나서 대출을 안 받았다?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거 날짜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대출 승인 연락을 받은 다음에는 하루 이틀 있다가 내가 대출 받을 은행에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내가 디딤돌 신청 그 입력할 때 은행 지점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이사갈 곳에 가까운 지점으로 해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해놓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를 하세요. 은행원한테 혹시 내 정보 넘어갔나요? 하고 체크를 하고 또 가져올 서류가 뭐 있는지 내가 언제 방문하면 좋은지 이런 거 물어보세요. 서류 같은 거는 은행원이 문자로 알려줍니다. 매매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본, 초본, 인감, 두장, 인감, 도장. 이사갈 집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는데 거기 갈 때는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띄워줘요. 그 다음에는 잔잔바리 일만 남았는데 이삿짐 업체 컨택하고 뭐 가전 알아보고 청소 업체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은행에 방문해야죠. 서류 준비한 거 다 들고 옵니다. 종이 약정서를 쓰는 거예요. 막 사인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디딤돌을 갚기 전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나는 또 이제 나름대로 레버리지 활용한다고 대출은 천천히 갚고 이제 또 뭐 전세 끼고 하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장 찍으면서 뭐 대출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은행원이 자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또 잔금 일주일 전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잔금날 만날 시간 정하고 또 필요한 서류가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뭐 등본이 필요하대요. 뭐 사업 관련된 거는 제가 사업자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등기 법무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일단 그쪽에서 알아봐 준다고 했는데 내가 셀프로 견적내가지고 법무사를 고용해도 돼요. 근데 부동산 아줌마가 소개해준 법무사랑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뭐 눈탱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없고 적당한 선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법무사는 자기가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 대망의 잔금 날입니다. 아침에 내가 은행을 가야죠. 거기서 이체 한도도 높게 조정을 하고 잔금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예금, 적금 다 해약하고 또 공사에서 이렇게 또 뭐가 와야 되는데 공사가 에러래. 잘 안 된대.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뭐 내가 뭔가를 하면 문제가 생겨.
일단은 내 통장에다가 먼저 대출금을 입금을 시켜주고 계좌를 정지를 시켜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서 은행 법무사랑 부동산 법무사랑 공인중개사랑 나랑 매도인이랑 이렇게 전부 다 부동산에 만나가지고 모든 서류를 확인하면은 그때 통장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주인한테 잔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치렀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삿짐을 다 안 뺀 거예요. 막 빼고 있더라고. 그래서 잔금 그 치르는 시간에도 겁나 늦게 온 거예요. 한참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금하고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내 집이잖아. 근데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30 몇 도씩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삿짐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뺄 때까지 감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내 집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짐 빼는 거 진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땀을 줄줄 흘리면서 기다렸다니까. 내가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가는 날까지도 그러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사 왔죠. 이사 온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는 한 달 이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를 은행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은행에다 내는 서류는 등본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이에요. 저는 그 집주인 상태가 워낙 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사 온 지 일주일 있다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퇴거를 늦게 할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일부러 늦게 했어. 근데 나야 내 집이니까 늦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전세를 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세를 살면은 전입신고를 칼같이 바로 해야 돼요. 아무튼 며칠 지났으니까 그 사람도 전입신고 했겠지 해가지고 주민센터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내가 혹시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이 사람 퇴거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 보면 둘이 나와. 그래 내가 진짜 존나 개빡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부동산 아줌마한테 막 일러 바치고 부동산에서는 그 부모님도 잘 안 와봐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세 살잖아. 그러면 당일날 전입신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보증금 날립니다. 나야 그 사람이 내 주소지로 이제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주민등록 말소시켜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퇴거를 했고 나는 두 걸음 했지. 은행에다 이제 바로 갖다 주면 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깔끔하게 등본이랑 전입세대 열람은 제출하고 대출 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진짜 이 과정은 정말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고 똥줄이 타죠. 내가 70일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근데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만 그렇고 나중엔 별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치면은 거의 스트레스 최고조의 나날을 보냈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계약하기 전에 이거저거 다 찾아보고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인터넷 검색 잘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길 바라겠고요. 사회초년생 분들도 이거 보고 진짜 마지막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저금 열심히 하시고 나처럼 이렇게 적게 버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